안녕하십니까. 실무로 통하는 인과추론 위드 파이썬 특강에서 인과관계 발견 및 커절 옵스를 소개하는 특강 영상을 맡은 김성수라고 합니다. 아래 책의 14장 더 배울 내용이라는 챕터에 인과관계 발견이 잠깐 나오는데요. 해당 책에서는 인과관계 발견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서 커절 디스커버리, 즉 인과관계 발견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김성수라고 하고 현재는 LG CNS라는 IT 회사에서 NLP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제조업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현업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맥주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 사진에 맥주를 넣을 만큼 정말 맥주를 좋아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의 목표는 커절 디스커버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각 알고리즘에 대해서 깊게 다룬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왜 커절 디스커버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구체적으로 목차는 커절 디스커버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먼저 알아보고 커절 디스커버리의 알고리즘을 다룰 건데 특히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인 PC 알고리즘과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는 노티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에 미싱 데이터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커절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LLM을 활용한 커절 디스커버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커절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자동화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관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조금 많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 추론을 배우신 분들은 많은 경우 인과 추론을 위해 인과 그래프를 활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나에게 관측 데이터만 존재하고 데이터 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표시한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죠. 뭐 로그로 쌓인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의 관계를 알고 있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 그래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커절 디스커버리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변수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를 추론하는 것이죠. 인과 그래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과 그래프에서 노드는 데이터의 서로 다른 항목들을 나타내고 엣지는 이러한 항목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화살표로 표현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침이 어떤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런 기침에서 피로로 다음과 같은 화살표를 그려주게 되는 거죠. 스트럭처럴 커절 모델에 대해서 앞강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 개념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왜 그래프가 인과 추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래에서 보는 이 사다리 모양, 이 바로 커절 하이라키라고 부르는데 이 사다리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어떤 지식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어소시에이션. 저희가 잘 알죠.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상어가 물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해보죠. 저희는 이것이 단순히 상관관계에 불과하고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관찰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런 지식 자체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런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접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의 지식을 L1 지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계층은 인터벤션입니다.
이 인터벤션은 doX로 표현되고 시스템 내에서 어떤 변수를 한 값으로 고정시키거나 RCT처럼 어떤 모든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트리트먼트만 변경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 이러한 어떤 개입이나 RCT를 통해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L2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입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넘어선 인과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카운터 팩추얼 반사실적 사고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어떤 회고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데 405번 도로에서 내렸다면 지금 집에 도착했을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단계는 우리는 L3 지식이라고 부르며 인과 추론의 최고 단계입니다. 사자리 구조도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 어소시에이션 단계의 지식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지식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L1 수준의 관찰 데이터만으로는 L2 수준의 인과적 지식을 추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L2 수준의 지식을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식별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SCM을 배웠었잖아요. 이 SCM을 이용해서 인과 추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스트럭처 커절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실제 자연 현상에 대한 데이터 생성 원리를 어떤 시스템적으로 표현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이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Y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인과적인 구조로 인코딩이 가능한 거죠. 네,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프와 데이터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데이터는 옵저베이셔널 데이터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미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생성이 되어 있는 이런 관측 데이터는 L1 지식이죠. 그러면 아까 L1 지식으로 L2 지식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네, 위에서 뭐 간단하게 커절 이펙트 룰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커절 이스티멘트는 이 특정 트리트먼트 T가 Y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트리트먼트가 Y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할 때 이 그래프에서 이 특정 트리트먼트의 부모 노드 Z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만 이 트리트먼트가 Y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어떤 통계적인 이스티멘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변수들 간의 독립적인 정보, 뭐 인과적인 정보를 인코딩해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L1 수준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L2 수준의 인과적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래프가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절 모델에서 식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네, 첫 번째로 그래프에서 넌커절 패스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고 또 관심 있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인과 효과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그런 디세퍼레이션 그리고 두 칼큘러스 규칙을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넌커절 패스를 차단할 수 있었죠. 우리가 주로 뭐 백도어, 프론트도어라니 하는 그런 말하는 것에 충족되는 변수를 알 수 있다면 이런 넌커절 패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두 연산을 했을 때 Y의 기대값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 해당 이스티멘트는 커절 이스티멘트 즉 L2 지식에 해당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Z를 고려하여 X와 Y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한 통계적 이스티멘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두 변수 x, y 사이에 어떤 포크의 형식이 있는 경우에 이 x와 y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z 중간 노드를 제어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X에서 Y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non-causal path가 차단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과 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히 큰 표본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충분히 큰 표본을 가져야 하는데 뭐 단순히 큰 게 아니라 데이터셋에서 가능한 모든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어떤 확률이 0보다 트리트먼트 값을 받을 확률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즉 양수성 가정이라고 하는데 루빈의 퍼펙트 닥터라는 사례가 있는데 해당 사례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 따라서 환자가 특정 처치만 받는 상황이죠. 그러면 뭐 트리트먼트가 바이너리라고 하고 트리트먼트로 1만 어떤 특정 조건에 따른 환자가 1만 받는다고 치면 0을 받을 확률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할당 자체가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할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치 확률이 정확히 0 아니면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양수성 가정인 거죠. 이런 파지티비티 어쌔션이 만족하지 못하면 비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면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non-causal path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뭐 충분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파지티비티 어쌔션을 통과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non-causal path를 모르잖아요. 어떠, 그러면 어떻게 이 non-causal information을 차단할 수 있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인코딩한 그래프가 있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인과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SCM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L1 지식에서 L2 지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프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했죠. 특히 실무나 리서치에서 이런 인과 추론을 하는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추론 그래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찾는, 복구하는 방식이 이런 커즐 디스커버리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행한 이런 커즐 디스커버리 방식이 정확하게 추로 그래프를 복구한다고 한다면 인과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커즐 디스커버리 어떤 기법들만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즐 디스커버리를 활용하고 도메인 지식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그래프를 복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커즐 AI 라이브러리에서 앞단에서 이 커즐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으로 어떤 커즐 그래프를 구성하고 이 커즐 그래프와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즐 그래프가 왜 인과 추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커즐 디스커버리는 인과 추론을 위해 커즐 스트럭처를 데이터로부터 복구하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즐 디스커버리 방식을 활용하려면 일련의 가정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비순환성 가정은 인과 그래프는 방향성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즉 인과관계가 어떤 순환을 형성하지 않고 일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충실성 가정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인과 그래프에서 두 변수의 독립성이 데이터에서 관찰된 통계적 독립성과 일치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인과적 충분성은 그래프상의 모든 변수에 대해서 관측되지 않은 컴파운더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최소성 가정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인과관계의 가정을 완화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array 키워드 같은 걸로 검색을 해줘서 이 커널 디스커버리의 가정을 완화한 연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 필요 가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로 커즐 디스커버리는 비순환성을 가정합니다. 이는
만약에 cause 그리고 effect가 있다면 그 경로가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cause 그리고 cause가 effect로 향하는 요 화살표와 effect가 cause로 향하는 요 화살표가 동시에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해요. 아래 그래프 G1을 보시면 노드 2와 그리고 노드 4 그리고 노드 4에서 노드 2로 돌아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죠. 이러한 경로는 이제 비순환성 가정에 위배되는 어떤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절 디스커버리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방식의 기저에는 이런 비순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풀니스, 충실성 가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과 마르코브 가정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해요. 어떤 수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노드 VI라는 게 이제 부모가 주어졌을 때, 부모 노드가 주어졌을 때 해당 노드의 자손과 부모를 제외한 그래프 G는 다른 모든 노드와 독립이다 라는 의미인데 조금 어려우니 이 G2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이 G2에서 이 VI가 있고 이 VI의 부모 노드가 주어졌을 때 이 VI에 어떤 자손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 자손을 제외, 자손과 부모를 제외한 다른 이 VJ와 같은 노드들과 독립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인과적 마르코브 조건이 성립됐을 때 이렇게 Z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서 X가 Y가 독립이라면 Z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중립이라는 조건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운 그 인과적 마르코브 조건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이 충실성 가정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서 관찰된 어떤 통계적 독립성이 이 그래프 구조로 정확하게 한다는 가정인 거죠.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디세퍼레이트를 통해서 그래프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로부터 독립적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가 실제 데이터에서도 독립적으로 나타내는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이 확률 분포 P에 대해서 그래프 G가 충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절 디스커버리에서는 이 확률 분포 P가 그래프 G에 대해서 이 충실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과적 충분성인데요. 이것은 변수 집합 V가 어떤 변수의 모든 공통 원인들을 컴파운더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래프 내 모든 변수에게는 관측되지 않은 숨겨진 교란 요인이 컴파운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과적 최소성인데 이는 이제 그래프로 표현된 모든 엣지와 관계에서 불필요한 인과관계가 최소화하여 인과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결국에는 모든 간선, 모든 엣지가 실제로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최소의 구조를 가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인과관계 방법, 커절 디스커버리의 방법이 해당 가정들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정은 대부분의 커절 디스커버리 방법에서 조금 빈번하게 활용되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마르코브 동등성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아래 그래프 두 개는 모두 이 Y는 S가 주어졌을 때 C와 독립인 상황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C에서 S로 흐르고 S에서 Y로 이렇게 방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조건부 독립성 자체는 같을 겁니다. 셋 다 Y가 C랑 독립인데 S가 주어졌을 때 독립이라는 속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래프는 같은 마르코브 동등성 클래스 안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복구하려고 했을 때 저희는 독립성 테스트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그래프를 복구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래프 모두 만약에 비슷한 조건부 독립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프를 제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콜라이더, 인모랄리티 또는 V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빨간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노란색 박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그래프에 대한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의 마르코브 동치 클래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분류와 다르게 이 빨간색 분류에는 그래프가 하나씩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속한 이 그래프들의 조건부 독립에 대한 조건은 해당 그래프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연결이 아예 안 된 해당 박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V 스트럭처, 즉 콜라이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콜라이더는 여기서 X와 Y가 어떤 조건 없이 독립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체인과 포크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선의 방향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과 포크에서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콜라이더 구조는 체인과 포크의 마르코브 동치 클래스 밖에 있고 자체적인 마르코브 동치 클래스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된 그래프, 트루 그래프가 기존 콜라이더 구조임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전체 그래프를 식별할 수 있어요. 파란색 박스 안에는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만 포함되기 때문에 콜라이더 구조가 만약에 트루 그래프라면 인가 그래프도 이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루 그래프가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체인이나 포크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르코프 동치 클래스를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하나의 형태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히 어떤 그래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통계적 기법, 즉 독립성 테스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래프의 엣지의 방향을 그릴 건데 같은 테스트 결과가 해당 세 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 콜라이더 구조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알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엣지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위 그래프 A, B, C 세 가지 노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를 조건으로 준 조건부 독립성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A와 C가 종속이었어요. 이런 콜라이더 구조, V 스트럭처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A에서 B로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엣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V 스트럭처가 존재할 때 특정 간선의 방향, 특정 엣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A와 B의 관계는 여전히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G1 그리고 G2 그래프가 동일한 마르코브 동등 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선이 A에서 C로 향하던 C에서 A로 향하던 동일한 조건부 독립성 테스트의 결과를 얻게 돼요. 이렇게 일부 간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방향을 설정할 수 없어 얻을 수 있는 그래프는 부분적 유한 비순환 그래프를 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좀 더 잘 해결하려면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앞에서 마르코브 동등 클래스는 동일한 조건부 독립성을 공유하는 그래프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했죠. 즉, 동일한 확률적 의존성 구조를 가진 여러 그래프들이 하나의 클래스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측 데이터만으로는 명확하게 엣지 방향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개입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마르코브 동등 클래스 내에서 단일 그래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아래 A와 B만 존재하는 경우와 하나의 변수 A 혹은 B에만 개입하는 예시를 볼게요. 만약에
여기 추루 그래프가 총 3가지가 있는데 A가 B의 원인인 경우, 그리고 B가 A의 원인인 경우, 그리고 A와 B가 독립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 추루 그래프 중 하나를 식별해야 합니다. 먼저 A의 개입을 한번 해볼게요. A의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 A의 하나의 값을 일관적으로 할당하는 실험이고, 이로 인해서 A로 오는 모든 영향을 차단하게 됩니다. 즉, A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A로 들어오는 엣지가 제거되겠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에서 A에 개입하게 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A가 B의 종속적인 상황인 거고, 아래 그래프에서는 A의 부모 노드가 주는 영향을 제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처음부터 독립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A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그래프가 2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래프인지 식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A에 대한 개입만으로 독립적인 그래프를 구분할 수는 없고, 그래서 B에 대한 개입도 한번 해볼게요. B에서 오는 부모 노드가 주는 영향을 제거한다면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고 마지막도 그대로겠죠. 네, 여기서 A에 개입했을 때와는 다른 그래프를 얻게 되고 드디어 그래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A, B가 추루 그래프였다면 A를 개입했을 때 나오는 해당 그래프와 해당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추루 그래프였다면 A를 개입했을 때 이렇게 A, B의 관계가 없을 거고, B에 개입했을 때는 A, B의 관계가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충분한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르코브 동등 클래스를 단위 클래스까지 좁혀서 그래프를 식별해 봤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개입을 하는 경우에 n개의 변수를 가진 그래프에서 n-1번의 인터벤션을 하면 인과 그래프를 식별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는 n이 2보다 큰 경우 이렇게 n-1번의 인터벤션을 통해서 인과 그래프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개입을 통한 그래프 복구도 한번 알아보았으니 관측 데이터를 통한 인과 그래프 식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측 데이터에서 커절 디스커버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부 독립성을 이용한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 방법, 그리고 모델의 적합성 점수를 이용한 스코어 베이스 방법, 그리고 SCM의 변수 간의 함수적 관계를 활용하는 펑셔널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방법을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 가장 중요한 조건부 독립성을 이용한 PC 방식과 위분류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라디언트를 활용한 방식의 커절 디스커버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해요.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 커절 디스커버리의 대표 주자로 PC 알고리즘이 있는데, PC 알고리즘은 총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추루 그래프가 이거라고 한다면 먼저 모든 변수 사이에 엣지를 추가하여 완전 연결된 무향 그래프로 만들어줍니다. B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변수쌍의 독립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엣지를 제거합니다. 이때 변수쌍을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서로 독립인 변수 사이의 엣지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x와 y 사이의 엣지가 제거되었죠. 이렇게 변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결을 제거하게 되고, 이때 기본적으로 변수 간의 독립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연속형 변수의 경우 Z-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범주형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 방식이 있겠죠. 세 번째로 독립성 테스트를 통해서 제거된 엣지를 반영해서 변수 간의 필수적인 연결 관계만 남기는 스켈레톤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V-스트럭처가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V-스트럭처는 조건부 독립으로 그래프 구조를 특정시킬 수 있는 형태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X 그리고 Z 그리고 Y가 서로
V 스트럭처 형태라고 한다면 Z를 컨디셔닝 했을 때 X와 Y가 서로 종속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Z와 W가 서로 인접 변수 사이의 콜라이더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Z와 W 사이의 엣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PC 알고리즘은 컴파운더가 없다라고 하는 충분성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관측하지 못한 컴파운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FCI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콜라이더와 엣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 독립 테스트를 수행하는 순서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더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PC 알고리즘도 개발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PC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변수쌍을 늘려가면서 조건부 독립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그 그레디언트 기반의 인과관계 발견 알고리즘을 말씀드려 보고자 해요. 해당 방법은 앞에서 수행한 독립성 테스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커절 디스커버리 과제를 컨티니어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에서 정말 재미난 점은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비순환성에 대한 제약 조건을 미분 가능한 함수, 여기서 이 HW를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이 HW는 그래프 G의 인접 행렬 W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값이 0이 나오면 대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프가 대그가 아닌 즉 비순환성 제약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함수 HW는 이 W의 행렬 지수 함수의 대각합을 사용해서 정의가 됩니다. 대각 원소의 정의는 어떤 특정 노드에서 출발해서 같은 노드로 돌아오는 경로가 존재하는지 나타내기 때문에 이 대각 함수의 합이 0이 된다면 그래프에 어떠한 순환도 없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정의하였는데 이 함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고 해당 데그니스라고 하는데 이 해당 데그니스가 0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보는 이 W는 비순환성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행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HW를 0으로 하는 즉 이 W라는 인접 행렬을 덱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제약 조건으로 하여서 행렬 W를 학습하게 되고 이때 학습하는 방식은 데이터 X와 WX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손실함수를 바탕으로 W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미가 X와 W를 사용해서 예측한 이 XW와 실제 데이터의 X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이 W를 업데이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PC 알고리즘이 복잡한 계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PC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는 우리가 독립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행렬 지수인 n의 세제곱의 함수 계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 노티어라는 방식은 데이터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기존의 알고리즘, 즉 PC 알고리즘보다 더 뛰어나고 빠른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파이썬을 바탕으로 이 데그니스를 측정하는 함수를 구현했는데 이진 행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 1과 0 사이에 어떠한 순환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false가 반환되게 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하고자 하는 인접 행렬의 이 데그니스를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절 디스커버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싱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미싱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처럼 단순히 그 행 자체를 삭제해 버릴 수 있는데 이 PC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미싱 데이터를 제거하고 수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미싱 데이터 1개, B의 미싱 데이터 1개, 두 개죠. C의 미싱 데이터 1개라고 한다면
이 행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PC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PC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된다면 데이터에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와이즈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동일한 미싱 데이터가 있다라고 친다면 A가 주어졌을 때 C와 D의 조건부 독립을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면 이 C와 D와 A의 데이터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C에 속한 데이터 결측지, D에 속한 데이터 결측지, 그리고 A에 속한 데이터 결측지만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요 줄, 그리고 요 줄만 삭제되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앞선 이 리스트 와이즈에 대한 제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PC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커절 디스커버리를 수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해당 그래프는 X에서 Z로, Z에서 Y로 이어지는 체인 구조가 있고 W는 X와 Y의 콜라이더죠. 이러한 특징적인 구조에서 테스트 와이즈 삭제를 통해서 PC 알고리즘을 수행한다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RY는 미싱 인디케이터라고 이 RY가 1이라면 이 Y의 결측치가 존재한다 라는 의미고 이 RY가 0이면 Y에 대한 미싱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Y의 결측을 담당하는 이 RY가 이 W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는 우리는 미싱의 랜덤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미싱 리스에 대한 어떤 원인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MAR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상황 자체가 이런 미싱 인디케이터가 어떤 커먼 이펙트, 여기서 이 콜라이더를 말하는데 이 콜라이더의 자손인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Z가 주어졌을 때 체인의 형식이기 때문에 X와 Y는 독립성 테스트에 의해서 독립이 되어야 하지만 이 미싱 리스를 결정하는 이 인디케이터가 이 콜라이더, 커먼 이펙트의 자손 노드일 경우에 독립성 테스트를 한다면 이 X와 Y가 이 Z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속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옆에 데이터로 한번 표현해 보면 Z가 이제 X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한 값이고 Y는 Z의 노이즈를 추가한 값이고 W가 X 그리고 Y의 합의 노이즈를 추가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 RY가 미시니스 인디케이터인데 어떤 특정 조건 W가 22승이라는 특정 조건에 의해서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테스트 와이즈 PC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된다면 Y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려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모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독립성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Z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X와 Y가 어떤 엣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엣지를 사후에 검증해서 없애거나 이 W에 의한 미싱리스 인디케이터를 고려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MVPC라는 알고리즘이고 해당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선 설명에서 미싱 데이터가 있을 때 테스트 와이즈로 삭제를 한다면 잘못된 커절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으니 결측 지표가 W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니까 이 W를 재배열하여서 새로운 가상 데이터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W에 따른 편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조건부 독립 테스트를 수행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축치가 있을 때 X와 Y 사이에 불필요한 인과관계가 제거된다고 하네요. 옆에 테이블을 간단하게 볼까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어떤 조건인 3.5 이상일 때 미싱리스 인디케이터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또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상황처럼 이 미싱리스 인디케이터가 어떠한 W라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미싱리스 데이터를 이렇게 제거를 한 후에 스텝 2와 같이 X, Z, Y를 W에 대해서 회귀를 해줍니다. 여기서 회계 개수를 얻고요. 세 번째로 기존 데이터 집합에서 W를 재배열,
W를 재배열한 WS라는 값을 얻게 되고 다시 이 미싱리스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데이터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이 W에 대해서 회귀한 회귀계수에 셔플한 WS를 곱해주어서 X햇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W로 인해 발생한 편향을 제거해주고 조건부 독립성을 다시 한번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미싱 데이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PC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다양한 챌린지 그리고 PC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커널 디스커버리 자체가 이런 다양한 챌린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출처에 해당하는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커널 디스커버리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나 도메인 지식을 통해서 기존의 현업 지식과 합치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당연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만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코브 동등 클래스 내에서 실제 모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V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 불안정한 대그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이 A와 이 C의 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마르코브 동등 클래스 내에서 이제 조건부 독립성 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대그의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그래프를 커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얻고 난 후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 메타 지식과 결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두 번째로는 커널 디스커버리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이 골든 스탠다드 그래프라고 한다면 단순히 백그라운드 지식 없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 커널 디스커버리를 수행한 결과인데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리고 뭐 해당 박스에서 에듀케이션이 성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아예 잘못 트루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방향을 아예 잘못 짚은 그래프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도메인 지식이 결합된 그래프를 보면 앞에서 본 이상한 부분들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래프도 없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을 바탕으로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제 성능도 많이 좋아졌죠. 따라서 이 커널 디스커버리의 알고리즘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커널 디스커버리의 알고리즘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도메인 지식, 미리 어떻게 알려진 그런 지식과 결합하는 방식이 거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메인 전문가를 활용해서 검증하는 것이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고 이것이 이제 참여 리소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LLM이 발전하면서 LLM의 지식을 활용하고 이 전문가 참여의 리소스를 줄여서 인가그래프 생성 자체를 자동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존재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래 서베이 페이퍼에서 크게 세 가지 태스크로 분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페어와이즈 디스커버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부분을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LLM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지 답하는 방식일 텐데 이렇게 뭐 프롬프트만 딱 봐도 일단 엄청나게 많은 쿼리 페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LLM을 이용해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방법이 한번 증명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PC 알고리즘에서 활용했던 것 같이 어떤 조건부 독립성을 이제 LLM에게 물어보는 건데 프롬프트의 예제를 보시면 어떤 통계적인 독립성, 두 변수 사이의 통계적인 독립성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제가 페이퍼에서 가지고 온 부분인데 여기서의 장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필드 내에 도메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변수에 대한 콘텍스트도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수치를 통한 통계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정 영역의 지식을 활용한다라는 의미겠죠.
과연 실제 전문가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통계적인 독립성 자체를 LLM에게 물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그래프 디스커버리라는 태스크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간의 방향 자체를 이제 LLM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엣지와 그리고 방향성 자체를 그대로 표현해달라고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네요.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하이브리드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커즐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초기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LLM의 초기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초기 그래프가 나오고 이걸 LLM에 피드를 하고 LLM에서 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그래프의 방향을 복구하는 이런 방식도 존재합니다. 실제 이렇게 실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몇 가지 LLM에서 특징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뭐 이제 LLM이 특정 커절리티를 답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응답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뭐 지금 많은 태스크가 이렇게 수행이 되고 LLM을 통해서 커절 디스커버리가 수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LLM이 이 커절 디스커버리를 온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어요. 뭐 당연히 이 LLM이 블랙박스라는 성향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우리가 커절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지만 현업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커절 디스커버리의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절 모델을 활용한 인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고 유연한 솔루션을 활용해야 하는 니즈가 있어요. 사실 이미 나와 있는 파이썬 API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디스커버리와 인퍼런스를 동시에 수행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현업의 입장에서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AutoML은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와 알고리즘을 선택해 주는 것과 같이 커즐 디스커버리에서도 이런 AutoML과 같은 자동화가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셋을 입력을 하면 알아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해서 인과관계 발견을 하는 그런 태스크인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정의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도메인을 너무 많이 타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게 솔직히 100% 구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적용할 알고리즘을 데이터 특성 그리고 어떤 특정 가정의 유무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분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변수가 관측 가능한지, 관측 가능한지, 혹은 관측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그런 PC 알고리즘, 그리고 FCI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스카터 플롯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에 뭐 어떤 이상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PC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이 PC 알고리즘에서 이상형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는 카이 스퀘어 그리고 뭐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GES 기반의 BDU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선택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술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과연 가장 적합한 커절 디스커버리의 설정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문제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적합한 그래프는 어떻게 찾아볼까? 이렇게 다양한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과연 가장 적합한 그래프가 무엇인가라는 게 핵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인과 그래프를 그리는 설정 값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고, 이 타임 시리즈에서 커절 디스커버리를 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설정 값들이네요. 이런 설정 값들을 통해서 먼저 인과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각 변수 vi에 대해서 마르코브 블랭켓을 정의를 해요. 오른쪽 그림의 예제를 보시면 이 1번의 마코브 블랭켓은 1번 노드의 부모 노드, 그리고 자식, 그리고 이 자식의 다른 부모 노드를 마르코브 블랭켓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코브 블랭켓은 특징이 있는데요. V2와 V3 그리고 이 V4가 주어지면 해당 블랭켓 밖의 노드와는 조건부 독립성이 성립된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등등에 대해서 마르코브 블랭켓을 생성을 하고 어떤 예측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V1의 마르코브 블랭켓이 하나가 빠졌는데 이 V4까지 해서 이 세 개의 노드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노드를 통해서 이 V1을 예측하는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어떤 그래프의 전체적인 성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을 평가해서 예측 성능이 가장 높은 컨피규레이션의 인과 그래프 구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인과 그래프 선택도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은 이 마르코브 블랭켓이 정확하게 추정되었다면 해당 그래프의 예측 성능이 최대화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커절 디스커버리를 수행해서 얻고자 하는 이 커절 그래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추론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메인별 전문 지식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인과에 대한 우리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인과적인 지식, 하나의 지식이 되는데 이런 커절 모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도 사실 데이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머신러닝을 오퍼레이션을 할 때도 모델의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 모델의 학습 명세를 모델 카드로 남기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 커절 모델도 사실 구축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메인의 전문가들이 메타 분석을 하고 해서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머신러닝 모델 같은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모델 카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명세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커절 모델을 운영, 그리고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학습된 모델,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모델을 또 적용을 해야 되고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다시 어떤 업데이트가 되어가는 이 과정 자체에서 다양한 협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문서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커절 디스커버리와 인퍼런스 라이브러리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진짜 커절 그래프를 만들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 뿐이겠죠. 그 외에는 모두 관리의 영역이 됩니다. 오퍼레이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논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커절 모델이 어떻게 이제 공장의 특정 설비와 어떤 같은 환경에서 발생한 커절 모델이 아닌 이상 사실 이 프로세스가 바뀌면 커절 모델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커절 모델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도 사실 이 커절 모델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머신러닝으로 치면 이제 데이터 드리프트나 컨셉 드리프트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이죠.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이 마무리인데 먼저 서머리를 해보면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단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인과적 개입의 효과를 추론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그래프가 하나의 식별 전략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과 그래프는
대부분의 실무나 리서치에서 부재한데 이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커즐 디스커버리 방식과 도메인 날리지를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커즐 디스커버리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과정을 완화하는 연구도 다루진 않았지만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커즐 디스커버리에는 인터벤션과 이 관측 데이터에 기반한 디스커버리 방식이 있었고 미신 데이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챌린지가 존재했었죠. 그리고 LLM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도메인 엑스퍼트가 필요한 어떤 리소스가 있는데 그런 리소스를 줄이고자 이런 LLM이 이제 스몰 도메인 엑스퍼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단순히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런 최적의 커즐 디스커버리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서 인과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문제도 같이 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인과의 지식, 커즐 모델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모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